예, 지금부터 발표가 시작되기 때문에 모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대한항공의 김재호 부장입니다. 예, 저는 대한항공에서 무인항공기 개발, 외주, 기획, 영업 한 20년 조금 못했고요. 무인항공기를 주로 이제 업무를 하면서 방산 정책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면서 국방대학교 방위사업학과 그리고 광운대학교 방위사업학과를 졸업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자료는 군사용 무인항공기 진화적 개발 전략인데요. 방진의 부회장님이셨던 김영우 부회장님이 전에 아이언돔에 대해서 진화적으로 개발해서 좋은 성과가 났다라는 것을 보고서 제가 하고 있는 업무, 무인항공기에 대해서는 어떤가라는 것을 좀 살펴보았습니다. 놀랍게도 우리가 알고 있는 미국의 무인항공기, 글로벌 호크, 프레데터, 리퍼 모두 진화적 개발을 했고요. 초기에 성능이 미흡하고 그래서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도 진화적 개발을 계속함으로써 최고의 무인 항공기를 보유한 나라가 되었고요. 반면에 우리나라는 무인 항공기를 한번 개발하고 나서 수명 주기 동안 성능 개량을 거의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성능 수준이 좀 떨어지게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오늘 발표를 준비한 내용은 군사용 무인 항공기 진화적 개발 전략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는 게 발표 순서는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노컷뉴스에서 얼마 전 기사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군사력은 세계 6위, 수출 세계 9위입니다. 기술력도 세계 9위로 평가를 했는데요. 선진국과 격차가 존재한다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는 육해공군 모든 무기체계, 다수의 무기체계에서 기본 플랫폼을 갖췄습니다. 이미 갖췄고요. 그걸 기반으로 성능 개량을 하고 진화적 개발해서 최고의 성능 수준을 올려야 되는데 아직 그 업무를 하고 있지 못해서 선진국과 격차가 존재한다라고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방산업체의 영업이익률은 3.7%로 제조 평균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나라 방산업체들이 이 방산 산업에 대해서 매력도를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 우리나라 우리나라 R&D 대비해서 국방에 대한 R&D 수준이 얼마냐는 것을 이 기자가 조사를 해서 써줬는데요. OECD 평균이 21%인데 우리나라는 16.3%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국방 R&D 투자를 많이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OECD 평균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한항공은 여객 화물 운송뿐만 아니라 항공우주 정비 사업을 같이 하고 있고요. 항공우주사업본부는 1976년 벌써 45년이 됐습니다. 무인항공기, 군용기, 민항기 부품, 정비 이런 업들을 주로 하고 있고 매출은 약 1조 원 정도 올리고 있습니다. 과학기술 발전과 무기체계 획득 추세입니다. 과학기술은 하루가 다르게 빠르게 발전하고 있죠. 이에 따라서 군에서 요구하는 요구 성능도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무기체계는 고성능, 고기능, 복합 시스템화되면서 개발이나 획득하는 기간, 비용, 리스크 모두 증가하고 있습니다. 획득한 무기체계는 빠르게 진부화하는 거죠. 그럼으로 인해서 최신 기술을 적용한 무기체계 운영국가 대비 전투력이 열세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최신 기술을 적용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는 밀스펙이라든지 가망인지라든지 각종 규정에 묶여서 무기체계를 개발하는 기간이 오래 걸리는데 북한과 같은 경우는 그런 거 없이 만들어서 날리고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서 최신 기술을 빠르게 적용할 수 있는 제도를 가지고 있는 거죠. 우리는 국방 획득 체계라는 무거운 무기 체계 획득 규정에 따라 가지고 신속히 빠르게 발전한 기술을 무기 체계에 적용하는데 제한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 그래프는 이선원 씨가 작성한 그래프인데요. 밑에 파란색을 보면은 무기 체계를 획득한 이후로 장비는 마모, 고장 등으로 해서 성능은 점점 떨어지고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기술은 발전하고 무기 체계에 요구되는 요구 성능 수준도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진화적 획득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괄 획득과 진화적 획득으로 구분할 수 있고요. 일괄 획득은 한 번 개발을 해서 적용을 하는, 사용을 하는 시스템, 위의 그래프가 되겠고요. 진화적 획득은 100% 성능의 요구 수준에 만족하지 못하지만 낮은 요구 성능 수준으로 일단 전력화하고 그것을 성능 개발함으로 인해서 다음 버전, 그 다음 버전을 전력화하고 운영화하는 그런 프로세스입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무인항공기나 다른 무기체계나 빨리 전력화해서 전력 공백을 메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진화적 획득의 기대 효과는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우리나라 무기체계 획득 프로세스입니다. 우리나라 무기체계 개발 획득은 대부분 일괄 획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소요 제기부터 초도 배치까지 10년, 20년 정도 소요되는 것이 기본이고요. 그러면 10년, 20년 전에 예측한 요구 성능을 10년, 20년 후에 구현하게 되는 것이고 그것을 20년 동안 사용하게 되는 거죠. 그럼 20년 후에는 30년 전에 기획한 무기체계를 사용하는 겁니다. 좀 놀라운 사실인 것 같고요. 미국 같은 나라는 신기술 신속히 적용하는 진화적 개발 획득을 많이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제도적으로 많은 보완을 하고 있고 진화적 개발을 할 수 있게끔 제도화는 되어 있습니다만은 아직 실행에 제한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은 2001년 혹은 2003년부터 Evolutionary Acquisition Strategies are the best preferred approach to satisfying operational needs라고 해서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진화적 개발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무인항공 개발 사례입니다. 1970년대 ADD 주관으로 해서 김한영 무인항공기 소열계를 개발했습니다. 1990년대에는 군단 정찰용 무인항공기 송골매를 개발했고요. 2000년대 들어서 4단 정찰용 무인항공기를 개발해서 전력화하였습니다. 현재 차기 군단 무인항공기와 중고도 무인항공기를 개발 중인데요. 제가 알기로 2017년에 개발 완료하기로 예정이 되어 있었으나 아직까지도 전력화되고 있지 못합니다. 일부 성능, 아직 극히 일부 성능에 미달로 인해서 사업이 진행 중이고요. 이러한 우리나라의 무인항공기 개발 사례들을 특징을 보면 모두 일괄 획득이었고 일부 성능이 부족했고요. 사업이 늦어졌고 추후 성능 개량 요소가 대두됐고요. 이에 따라서 비용도 증가했습니다. 물론 전력화, 당초 계획된 전력화 일정을 맞추지 못한 것은 당연하고요. 미국은 어떻게 했느냐라는 것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은 1990년대부터 무인항공기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개발하게 했습니다. 최고 기술 선진국으로 발돋움했고요. 이를 위해서 무엇을 했느냐? 대통령과 의회에서 나서서 중심 공격 항공기의 3분의 1을 무인화해라. 육군 무기 체계의 3분의 1을 무기화해라. 단기간 내에. 이런 전폭적 방향을 제시를 했고요. 이에 따라서 무인항공기 로드맵이라는 것을 발간합니다. 한 200페이지가량 되는 로드맵인데요. 문제점, 개선 계획, 기술 발전 방향, 무인기 보유 현황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ACTD 제도를 이때 만들어가지고 무인항공기에 처음으로 적용을 하게 됩니다. 처음으로 미국에서 하는 얘기가 이 제도가 성공할지 안 할지 제도적으로 미흡한 점도 많았는데 그리고 사고도 많았으나 관련기관의 협조로 성공적으로 ACTD가 성공적으로 이어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제가 소개해드릴 4가지 무인항공기입니다. 잘 아시는 고고도 무인기 글로벌 호크, 리퍼, 프레데터, 섀도우입니다. 우리나라도 글로벌 호크를 도입을 했고요. 우리나라에서 개발하고 있는 중고도 무인기는 리퍼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카에다 이런 데 주로 투입되는 무인항공기는 정찰용으로는 글로벌 호크가 되고요. 공격용으로 리퍼랑 프레데터가 되겠습니다. 글로벌 호크입니다. 글로벌 호크는 ACTD로 개발했습니다. 처음에 우리나라는 개념 설계를 확정을 한 다음에 요구 성능을 확정을 한 다음에 개발 공고를 내죠. 체계개발 업체 혹은 탐색 개발 업체 모집 공고를 내는데 이 글로벌 호크는 그렇지 않고요. 양산 단가 1,000만 불 밑에 기체를 만들 수 있는 개념을 제안하라라는 1단계 공모를 내게 됩니다. 한 군데 업체에서 수행한 게 아니고요. 5개 업체에서 이 각각의 돈을 조금씩 받고서 이니셜 디자인을 해서
페이지 2에서 선택을 받게 됩니다. TRA, 노스그루먼이 아니고요. 텔레단 리안이라는 업체가 페이지 2에서 앞으로 개발할 수 있는 자격을 획득하게 되고요. TRA에서는 나중에 노스그루먼이 인수를 하게 됩니다. 이 ACTD로 개발했는데요. 페이지 4에서는 양산을 하는 개념이었습니다. 체계 개발 개념은 없었는데요. ACTD 이후에 체계 개발, 글로벌워크는 체계 개발을 한 1년 반, 2년 정도 했고요. 다른 무인항공인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제도를 만든다면 ACTD에 어떻게 할 거냐? 양산을 한다. 이렇게 확정을 지었겠죠. 그런데 미국은 그렇지 않고 유연하게 좀 모자라면 체계 개발을 하기도 하고요. 양산을 바로 하기도 했습니다. 이 처음에 수립된 ACTD 개발 계획, 페이지 1, 2, 3, 4 계획은 2단계 진화적 개발로 나중에 수정이 됐고요. 1년도 지나지 않아서 5단계 진화적 개발로 수정이 되었습니다. 저희 항공업계에서 엔진이 바뀌고 기체가 바뀌면 신규 항공기 개발이라고 합니다. 근데 무인항공기에서는 기체를 바꾸고 엔진을 바꾸고 기체가 되게 커졌음에도 불구하고 진화적 개발로, 파생형 개발로 보았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이고요. ACTD를 착수하고 ACTD 시제기를 양산 제품이 아닌 ACTD 시제기를 중동전에 투입을 합니다. 비행기는 떨어지죠. 그런데 떨어졌는데 떨어진 것을 또 추가로 공급을 해줍니다. 미국은. 그러면서 아프가니스탄 전쟁 중에서 5번의 성능 개량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글로벌워크 이미 배치된 글로벌워크가 지금 진화적 개발하고 있느냐?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IFC9이라고 해서 Integrated Function Capability 9. 주기적으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를 성능 개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글로벌워크에 대해서 신기술을 여러 가지를 적용을 하면서 일정 시점에 일정 버전으로 블럭 30, 40 이런 식으로 그것을 통합해서 진화적으로 개발을 하는 것이죠. 글로벌 호크의 파생형은 유로호크, 해군용 트라이톤 등이 있습니다. 프레데터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알카이다에서 처음으로 등장하는 것이 이제 프레데터인데요. 최초의 ACTD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시제품을 가자지구 전투에 투입했고요. 얘도 가자지구 전투에서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의회나 국회나 여러 곳에서 문제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프레데터 개발은 지속됩니다. 나중에 이보다 큰 아까 말씀드렸던 5톤짜리 리퍼가 도입이 되면서 얘는 중도에 퇴역을 하게 됩니다. 수명 주기를 태우지 않고요. 퇴역을 하기도 한 사례가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처음에 RQ 정찰용 무인항공기를 만들고요. 성능 개량을 하고 BLOS 운영을 하게 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처음에 프레데터나 리퍼, 글로벌워크는 미국에서 조종을 하고 중동에서 운영을 합니다. 통제소가 미국에 있고요. 중동에서 비행기는 중동에 있는데 이 인공위성을 이용하게 되면 통신 지연 문제 때문에 이착륙이 어려웠고 조종이 어려웠는데 그것을 기술적으로 극복을 하면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미국, 중동을 운영하게 됩니다. 추후에 무장형 MQ-1 초도 양산하고요. 성능 개량을 지속적으로 이어갑니다. 프레데터 초기 요구 사양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ROC에서 모든 요구사항을 확정해 주죠. 내용을 보면 디아이싱이라든가 임프루브드 IFF까지는 기본적으로 개발해라. 그리고 엔진 업그레이드란가 중유 엔진 이런 것들은 해라. 짧은 기간 내에 해라. 기타 내용들은 미래에 적용해라. 연구 좀 한 다음에 미래에 적용하라라는 것으로 선언해서 초기 요구사항을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일부는 초기 버전에서 적용을 하고 일부는 두 번째 버전에 적용을 하고 조금 더 연구해서 일부는 세 번째 버전에서 적용하라는 거죠. 그 내용을 세부적으로 풀어놓은 내용입니다. 공격용으로도 개발했고 블록 단위로 성능 개량을 지속적으로 하였습니다. 밑에 보시면 2009년 9월 기준으로 MQ-1은 70대 손실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중에서 장비 결함은 55대, 운영 중 사고 11대, 저희 격추 5대인데요. 한 대 정도의 숫자는 틀립니다만은 이렇게 봤을 때 장비 결함이 55대라고 하면은 이 무기 체계를 개발한 업체는 아주 혼쭐이 나겠죠.
그러나 미국은 모든 것을 웨이버해주고 보다 좋은 성능으로 발전하는 계기로 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프레데터는 진화적 개발 안 하냐? 얘도 2019년 기준으로 진화적 개발 내용을 봤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GPS, 정밀 유도 폭탄, 충돌 회피 여러 가지 내용들에 대해서 진화적 개발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리퍼입니다. 프레데터가 육군용 무인항공기라고 그러면 공군에서 그보다 오랜 시간 날고 높게 나는 무기체계를 요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얘를 리퍼라는 것을 개발하게 되는데요. 1998년에 성능 향상용으로 개발 착수를 했고요. 2004년, 5년에 무정화 계약, 기존 4대 개조 계약 등을 하고 2012년에 초도 비행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2014년에 초도 비행을 한 다음에 2년 후에 리퍼는 18개월, 1년 반 혹은 2년마다 진화적 성능 개량 버전을 출시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얘기는 우리가 리퍼라는 무인기를 유용한 무인항공기를 만들지만 지금 만드는 초기 버전은 성능이 좀 떨어지고요. 기술적으로 미완성품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2년마다 좋은 제품으로 성능 업그레이드를 해서 세계 최고 수준의 무인항공기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라는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이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초도 제품을 양산 제품이 아닌 초도 제품을 서아시아에 배치해서 운영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체계 개발 시제품을 어디서 다른 나라에서 운영을 한다, 우리나라 전장에서 운영한다 그러면 깜짝 놀라겠죠. 하지만 미국은 함습니다. 책임 소재 문제도 많은데 어쨌든 미국은 이렇게 했습니다. 리퍼도 마찬가지로 에어데이터 센서 성능 개량을 합니다. 이 고도가 높게 올라가다 보니까 일부 고도에 올라가다 보면 에어데이터 센서가 어는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얘는 글로벌 호크에서도 발생을 했고요. 지속적으로 발생을 하는데 리퍼에서도 계속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아직도 미국도 기술적으로 완벽하게 푸는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성능 개량을 하고 있고요. 섀도우 200입니다. 얘도 ACTD로 했습니다. 얘의 재밌는 점은 뭐냐면 아웃라이더라는 것을 처음에 ACTD로 선정해서 개발했습니다. 근데 이때 요구 성능이 육군은 운영 반경 50km, 해군은 운영 반경 200km입니다. 해군은 함정에서 이착륙을 해야 되는 더 혹독한 조건도 있었고요. 그래서 아웃라이더는 두 가지 요구 조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합니다. 한 가지는 충족을 했고요. 그래서 좀 혼미한 틈에 AI사에서 섀도우 200을 개발하게 되고요. 섀도우 200을 개발함으로 인해서 그룹 3 무인항공, 전술급 무인항공기는 섀도우 200으로 교체가 됩니다. 요구 성능은 기본 요구 성능과 옵션 요구 성능으로 구분을 하고요. 일부 요구 성능은 범위형으로 제시를 합니다. 우리나라는 이렇게 잘 안 하는 것 같은데요. 그 내용을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엔듀어런스 세 번째 항목입니다. 베이직 3시간을 제공해라. 그러나 옵션으로는 4시간을 하라라고 주문을 합니다. 페이로드는 EOIR 카메라를 달아라. 근데 니네들 기술력이 좋다면 사드 달아봐라. 라고 합니다. 데이터 링크 분야는 통신 분야는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요. 자, 일단은 대충 뭐는 아니지만 잘 만들어서 해봐라. 200km까지. 하지만 표준화된 커먼 데이터 링크를 적용해라. 프로펄전도 추진 계통도 컨트랙터랑 잘 해봐라 그러는데 나중에는 중요 엔진으로 바꿔라라고 합니다. 이렇게 범위형으로 아니면 옵션형으로 요구사항을 주니까 업체가 개발을 시작하면서 그리고 정부와 군과 협의를 하면서 보다 현실적으로 처음에 적용할 수 있는 제품을 양산하게 되고요. 추후로 버전업을 하게 됩니다. 세 번째 라인에 보면 알크 7A를 처음에 저율 생산해서 배치를 합니다. 채공 시간 4시간이고요. 네, 2년 후에 채공 시간 6시간짜리를 배치합니다. 이것은 섀도우 200만 있는 현상이 아니고요. 앞에 말씀드렸던 글로벌 호크, 프레데터, 리퍼 모두 다 해당하는 사항입니다. 초기 요구 성능은 낮게 설정을 했고요. 나중에 버전의 요구 성능은 실제로 개발하는 것을 봐서 많이 높이게 됩니다. 섀도우도 아직도 이게 퇴역할 때가 된 무인항공인데 진화적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모두 일괄 획득을 했고요. 장기간 소유했는데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미국은 ACTD로 했고요. ACTD 하면서 제도적으로 맞지 않고 국회
가오, 회계 뭐 이런 거 문제가 많이 발생했습니다만 국방장관이 나서가지고 이거보다 좋은 것은 없다. 이거 해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우기면서 무인항공 개발을 지속하게 됩니다. 모두 다 우리나라는 체계 개발 끝나면 양산해서 상당히 급하게 양산을 적용을 하게 됩니다. 근데 미국의 무인항공기는 모두 초기에는 2대, 4대, 6대 이렇게 저율 생산을 하고요. 운영하면서 운영자의 요구사항을 받아가지고 차기 버전에 적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야 하냐라는 부분입니다. 우리나라도 미국처럼 좀 정책적으로 좀 수립을 하자. 정책부터 나와야 된다. 실무 일선에서 아무리 뛴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고 정책적으로 미국처럼 로드맵을 만들든지 뭘 해서 정책적으로 좀 가져가야 되지 않느냐라는 제안이고요. 두 번째, 기획이나 계획 단계에서 좀 내실을 할 필요가 있다. 적 위력을 분석할 때 20년 후에도 분석을 하겠지만 좀 더 세밀히 분석해서 20년 후에 이 무기체가 지금 기획하고 있는 무기체계가 20년, 30년 후에도 유용할 것인가를 먼저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좀 부족할 것 같으면 성능 개량 계획을 미리 수립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기 카디즈에서 얘기하는 산학년 얘기인데요. 업체 참여도 좀 활성화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민간 부문의 R&D는요, 사업을 기획할 때 업체의 의견이 많이 반영이 됩니다. 왜? 양산 기술을 가지고 있는 곳은 업체이기 때문에 많이 반영되는데요. 국방은 일반 민간 R&D에 비해서 업체의 참여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기 체계가 고성능 복합화되면서 관련 기관이 선행 연구나 그런 데 많이 참여를 하지만 그 참여하는 분야도 각 기술에 대표할 수 있는 전문가들이 좀 참여가 좀 늘어야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저희가 정부에서 내주는 ROC를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가끔 예한 것들이 있거든요. 좀 무리스러운 것들도 있고 그런 것들을 봤을 때 다양한 기술 전문가가 참여를 해서 당장 구현 가능할 거 그리고 나중에 구현이 가능한 것을 좀 구분해서 이렇게 설정을 해줬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운영 개념에 입각해서 성능 목표를 만들어야겠고요. 성능 목표 설정을 임무 시나리오로 개발해야 됩니다. 비행기 6시간 비행해라. 오케이. 쉽습니다. 그런데 고도 1km에서 비행하는 거, 고도 10km에서 비행하는 거 16마일의 차이가 많습니다. 그럼 표준 임무 프로파일을 만들고서 이 기준에 합격하라 라고 RFP를 내보내줘야 되는데 아직 이것이 좀 부족합니다. 이 부분이 항공에서는 나중에 이슈가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임무에 적합한 항공기 형상을 고려합니다. 고정이익과 헬기 있죠. 헬기는 짧은 시간 타고요. 시끄럽고요. 고정이익은 오랜 시간 날고요. 활주로가 필요합니다. 복합형도 최근에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적합한 군의 임무에 적합한 항공 형상을 고려하고 거기에 맞는 요구 조건을 내야 됩니다. 수직이 착륙을 헬기같이 한 2시간 나는 비행기를 생각하면서 고정이익 목표 성능을 고려하기도 하거든요. 확실하게 임무 유형에 맞는 형상을 먼저 고려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ROC를 작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임무 장비 성능과 운영 시행에 대한 종합적인 고려, 기타 이제 생존성, 자율화, 상호 운영도 실현, 뭐 여러 가지들에서 저 밑에 써 있는 것들이 저희들이 봤을 때는 흔히 쓰는 용어들인데요. 저기에 대해서 적용 수준에 따라서 많이 가격, 개발 기간, 비용이 많이 차이가 납니다. 글로벌 호크가 그룹 5 무인항공기가 정찰용으로 개발되었지만 다크스타라고 해서 같이 개발되었던 무인항공기가 있습니다. 걔는 스텔스형이었어요. 스텔스를 적용을 하니까 비행기가 임무를 제대로 발휘를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도에 포기하게 된 거고요. 이런 것들을 모두 고려해서 사업 계획을 짜야 된다라고 합니다. 진화적 ROC를 만들어야 되는데요. 진화적 ROC는 기본 ROC와 진화적 ROC 좀 구분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목표입니다. 1단계 목표는 최소 항목으로 하고요. 차기 단계 성능은 방향성 위주로 하고 1단계가 끝날 때쯤에 좀 픽스하면 어떠냐. 숫자 성능은 이런 의견인 거고요. 그래서 진화적 ROC에 대해서 사례를 좀 운영 반경 같은 게 중요합니다. 무인항공 운영 반경 상당히 중요한데요. 처음엔 100km만 가도 된다. 그러나 나중에는 150km까지 가자. 채공 시간 좀 짧아도 좋다. 좀 늘어도 좋다. 이것은 기술 발전에 의해서 가능한 부분일 것 같고요.
최대 고보도 부분은 저 정도면 임무 수행에 적합하니까 초기에 적용을 해도 문제 없어서 변화가 없는 것으로 한번 구상해 봤고요. 최대 속도도 좀 높일 요구사항이 있다라고 그러면 기술 발전 추세를 보면서 처음에는 범위형으로 좀 주고 나중에 좀 더 높일 수 있는 그렇게 하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무인 항공기는 기존 항공기와 다르게 임무 장비 성능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임무 장비 성능도 처음에는 좀 할 수 있는 정도만 하고 그 밖에 임무 장비가 좋은 것이 개발이 되면 그것을 무인 항공기에 장착하는 그런 것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겁니다. 운영 온도입니다. 우리 마이너스 32도 플러스 43도 정도 사용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초기에는 상용화 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좀 낮춰주고요. 나중에는 군 밀스펙을 정의한 것으로 바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나라는 다양한 무기 체계를 많이 개발했습니다. 기초 체력은 충분히 갖췄고요. 그러나 이제 해외나 우리나라 해외에서 빠르게 발전하는 기술과 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 진화적으로 개발하는 혹은 획득하는 정책이 구현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미국의 무인 항공기 개발 사례 예를 들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 발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 감사드립니다. 네. 시간 관계상 이어서 바로 대우조선해양 황인준 책임님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대우조선해양 황인준 책임입니다. 먼저 한국방위산업학회 3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요, 한국형 경항모의 역할과 성공적 건조를 위한 제언입니다. 조선소 입장에서 그 항모, 요즘 핫 이슈인 항모에 대한 걸 많이 말씀드리긴 좀 조심스럽습니다. 하지만 그 항모 사업에 대한 성공을 기원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제 오늘 내용을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옥천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한국형 경항모가 왜 필요한지 그 역할이 뭔지에 대한 거를 공감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전략적 안보 환경 측면에서 보면은 그 북한의 위협이 있습니다. 그 북한에서는 지금 장사정포와 그 스커드 미사일, 노동 미사일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탄도 미사일을 가지고 군 지휘 시설, 비행장, 항만 시설에 대한 기습 선제 공격을 할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신형 방사포의 사거리가 200km인데 그 신형 방사포를 이용해서 지상군 및 공군 지휘 시설을 공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에 지금 라오닝함과 산둥함 두 척의 중형 항모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 정보로 하면은 대형 항모를 하나 건조하고 있고요. 그 원자력 추진 항모 두 척을 또 건조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그 최종적으로 10개 항모 전단을 확보할 계획이라는 정보가 있습니다. 그리고 30여 척의 구축함을 신조할 계획이라고 하고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즈모함 클래스를 개조를 해서 그 2027년에 그 F-35B 운용을 하는 항모로 준비하고 있고요. 그리고 2030년에는 이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서 중형 항모를 건조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 총 42대 F-35B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이런 주변국의 그 해군 증가 때문에 그 한반도 주변 해역의 분쟁 가능성이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항모는 평시에 그 존재 자체만으로 도발을 억제하는 수단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전시에는 강력하고 단호한 대응으로 확전을 방지하고 최단 시간 내 최소 피해로 전쟁을 종결시키는 역할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독도 2호도 분쟁과 같이 내륙에서 떨어져 있는 곳에서 분쟁이 일어날 경우에 그 신속한 전개를 통해서 그리고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서 한반도를 보호할 예정입니다. 국익 수호 임무 측면에서 보겠습니다. 그 에너지 확보, 기후 변화, 테러 확산, 국제적 재해 재난 등 좀 불안정한 요소가 많이 있는데요. 그 항모를 이용해서 분쟁 해역에 신속하게 전개 및 대응이 가능할 거고요. 그리고 대규모 해외 동포 이송 구출 작전의 수단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해상 교통로의 보호 역할도 할 거고요. 그리고 초국가적 재난 재해 시 인도적인 지원을 통한 국위 선양의 역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가 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보면은요, 그 조선 산업의 활성화는 물론이고 그 관련
산업 전반의 기술 발전에도 기여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에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조선 산업이 아닌 타 첨단 산업과의 연계를 통해서 국가적인 기술 통합을 이룰 수 있는 역할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한국형 경항모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는 좀 부족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조사한 내용들을 보면은요, 경항모 역할이 뭐냐, 그리고 항모 전투단은 어떻게 구성할 거냐, 함재기의 운영은 어떻게 할 거냐, 경항모 운영은 어떻게 할 거냐, 유지 비용은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위협 대응은 가능한 거냐 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경항모가 왜 필요하냐 하는 내용까지도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그 새로운 함정을 도입할 때 당연한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국가적인 사업이니만큼 이런 의견들을 하나하나 풀어가면서 사업을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2021년 3월 26일 서해 수호의 날 문재인 대통령께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2033년 무렵 모습을 드러낼 3만 톤급 경항모함은 세계 최고 수준의 우리 조선 기술로 건조될 것이다.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전방위적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한국형 차기 구축함과 호위함, 잠수함까지 아우르는 합동 전력의 결정체로 강력한 핵심 해군력이 될 것이다. 여러 가지 우려가 있습니다. 하지만 현 단계에서는 관련 기관과 협조해서 어떻게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갈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일반적으로 항공모함은 대형, 중형, 경항모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분류 기준이 있는데요. 아무래도 항공모함은 함재기를 운영하는 배다 보니까 함재기의 기준으로, 숫자의 기준으로 분류를 하는 게 제일 적당할 것 같습니다. 중형 항모는 함재기를 20대에서 50대까지 운용을 하는 배고요. 경항모는 20대 이하의 함재기를 운용하는 배로 일반적으로 분류를 하고 있는데요. 중형 항모의 대표적인 클래스는 지금 영국에서 건조했던 퀸 엘리자베스 함을 볼 수 있고요. 경항모 같은 경우는 이탈리아에서 현재 건조 중인 트리에스테급이나 카보로급의 항모를 예로 들 수 있겠습니다. 당연히 중형 항모 같은 경우에는 함재기가 많다 보니까 경항모에 비해서 강력한 화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꼭 큰 항모를 건조하는 게 답은 아닐 것 같고요. 각 국가의 안보 환경을 고려해서 안전 운영 성능에 적합한 주요 제형과 성능을 결정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항모의 사이즈를 결정을 할 때 단순히 얼마나 센 항모냐 하는 것보다는 획득 비용, 운용 비용, 소요 인력, 사업적 리스크,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기술력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한국형 항모를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미 해군의 2045년 함대 구성 계획입니다. 참조로 할 수 있는 부분이 미 해군 같은 경우에는 대형 항모 척수를 줄이고 경항모를 6대까지 확보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를 통해서 전체적인 운용 유지비를 절감하고 탐지 피격 위험을 감소시킵니다. 그리고 회피 성공률을 증가시키고 작전 유연성을 증가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탈리아 해군도 마찬가지로 지금 경항모 3척을 운영하고 있는데 동일한 이유에서 이런 정책을 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방TV에서 정순균 제독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과 대한민국 해군 페이스북에 나와 있는 내용을 가지고 한국형 경항모함의 요구 능력을 간추려 봤습니다. 한국형 경항모함 같은 경우에 항모 전투단 지휘 통제 기함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고요. 3만 톤급 경항모함이 될 거고 수직 이착륙 전투기 10여 대 이상을 운용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헬기를 이용한 상륙작전, 자한 방어 체계에 기반한 방어 능력을 갖출 예정이고요. 국내 기술 설계 및 건조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기반으로 했을 때 아무래도 한국 최초의 항공모함은 경항모함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무엇보다 중요한 건 전력화 시점이 될 거고요. 주변국의 상황을 고려했을 때 많은 고민보다는 일단 저희가 시점을 맞출 수 있는 전력화 시점을 맞출 수 있는 적기 결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국형 경항모 사업은 아직까지는 국내 경험이 없는 미경험 사업이고요. 해군 역사상 최대 규모의 사업입니다. 물론 이런 최대 규모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체계종합업체의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상황이고요.
영국에 있는 QEC 사례를 볼 경우에 그 체계공학업체가 한 곳이 되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 국가적인 협조를 통해서 본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야 될 것 같습니다. 체계종합업체의 요구 조건을 간략하게 요약을 해봤습니다. 먼저 위경함 선박이다 보니까 핵심 기술을 확보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항모만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국내 조선 산업이 세계 1등인 부정할 수 없는데 아직까지는 항모에 대한 기술이 부족한 것도 역시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핵심 기술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핵심 기술을 확보했을 때 이걸 어떻게 적용을 할지에 대한 그 기준 모델도 보유해야 됩니다. 그리고 현재까지는 운용하는 함재기로 거론되고 있는 수직 이착륙기, 그리고 나아가서는 다른 함재기도까지도 수용할 수 있는 확장성을 고려할 수 있는 그런 기술적인 준비가 필요하고요. 대형 사업을 수행하다 보니까 국내 산학연과의 유기적인 협력 체계도 구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미 확보 기술을 얻기 위해서는 국외 기술 보유 업체와의 협력 체계도 구축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대규모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설계 건조 투입 인력을 확보를 해야 될 거고요. 그리고 신선종을 개발했던 업체가 사업을 주도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항모와 그 상륙함의 많은 유사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상륙함 개발 경험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많은 기술들이 집약되어 있는 사업인데 그걸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자체 연구 능력도 필요할 거고요. 그리고 설계 유연성을 가진 무엇보다도 기술력을 가진 체계 종합 업체가 본 사업을 이끌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에 지금 한진중공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했습니다. 그 대우조선해양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의 첫 함정들, 잠수함을 비롯해서 전투함 같이 어려운 함정들을 처음으로 도입한 회사고요. 한진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독도함, 마라도함, 상륙함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두 업체의 시너지를 가지고 본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핵심 기술 확보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국내 유수의 연구기관과 지금 협력 체계를 구축해서 핵심 기술이나 운영 개념들에 대한 것들을 연구하고 있고요. 그리고 신기술을 접목하기 위해서 산학연과 국내 주요 장비 업체들과 협력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국내에서 보유하고 있지 않은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서 국외 업체들과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가고 있는데요. 국외 해군을 비롯해서 국외 설계 업체, 그리고 국외 주요 장비 업체, 국외 연구기관까지도 저희 회사에서 주도적으로 지금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물론 해외에서 도입한 기술들을 대한민국의 자산으로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같이 병행해서 저희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국형 경항모 같은 경우에 2033년에 전력화 예정이 있습니다. 좀 전에 대한항공에서도 말씀하셨지만은 기술은 계속 변할 거고요. 2033년에 어떻게 환경이 변할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겠죠. 그래서 새로운 전장 환경을 대응할 수 있는 진화적 발전 전략을 수립을 해야 될 거고요. 이에 맞춰서 현재 군에서 진행하고 있는 스마트 네이비 건설에 동참하기도 하겠지만 이와 더불어서 한국형 경항모는 확장성과 유연성을 최대한 확보하는 게 가장 큰 과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통합 기함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기술들, 그리고 무인 체계를 최대한 접목시켜서 2033년에 변화된 전장을 대비하는 기술들을 저희는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함에 대한 설계뿐만 아니고 교육, 운용, 기반 시설 측면에서의 첨단 기술도 접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좀 너무 빨리 진행을 했는데요. 요약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로는 핵심 요구사항 결정 및 운영 개념 수립. 그러니까 이건 조선소에서 주도적으로 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인데요. 군과 관을 통해서 그리고 조선소에서 최대한 협력을 해서 과연 한국형 경항모에 어떤 요구가 필요한 건지, 운용 개념을 어떻게 가져가는 게 한국 해군에 도움이 될지 그런 것들을 연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저희 조선소에서는 최적의 플랫폼을 설계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미보유 설계 기술을 확보할 예정이고, 국산화를 통해서 항모를 운영하는데 유지 보수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준비를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말씀드렸던 그 최신 기술을 접목하는 거에 대해서도 저희가 가능성을 검토하고 평가 체계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본 사업은 어려우면서도 큰 사업이죠. 그래서 설계, 건조, 운영 전반에 걸쳐서 위험 요소군을 식별하고 관리 체계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경제적인 파급 효과 및 기술력 경쟁력을 범국가적 협조를 통해서 경제적인 선순환을 만들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서 4가지 제안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관련되어 있는 모든 조직들이 역할 분담을 통해서 효과적인 사업 일정 관리를 해야 될 거고요. 핵심 요구사항을 늦지 않게 적기에 결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신선종 개발 경험과 유사 실적함의 설계 건조 경험을 보유한 체계종합업체의 주도로 본 사업이 수행되어야 할 거고요. 그리고 국내외 산학연, 군관, 유기적인 협력 체계가 무엇보다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사업은 유례없는 투자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감한 투자 그리고 사전 검증을 통해서 체계적인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는데 저희 대우조선에서 앞장서려고 합니다. 예, 항모 사업의 성공을 기원하면서 본 자료를 준비했고요. 저희가 앞으로 또 열심히 하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한국방위산업학회 30주년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것으로 1부 행사를 마치겠습니다. 15분 뒤에 2부 저희 방산 최고위 과정 수료식 있겠습니다. 네, 4시 15분에 시작하겠습니다.